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또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새해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새로운 전략무기 예고와 이라크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 등 외교 현안 해결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대한 비판과 궤도 수정에 대한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홍콩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도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은 평화 행진을 촉구했지만 도심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며 400명이 넘는 시위대가 체포돼 올 한 해도 순탄치 않을 홍콩 전국을 예고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2조 7,500억 원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2%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월간 단위로는 사상 처음 12조 원을 돌파했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도 65.9%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신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2200선 터치하면서 오늘 출발을 했는데 시작 상황과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코스닥은 오늘도 계속해서 힘이 좋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좀 문제죠. 장 초반 상승 출발했는데 현재는 낙폭이 생겼고요. 낙폭을 좀처럼 줄이질 못합니다. 주변국들의 문제가 있나 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고 말씀드린 홍콩 항생지수도 1%대의 상승이고요. 상해종합지수도 오늘 급등 흐름들, 아무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1단계 합의 15일 정도에 지금 도장을 찍는다라는 소식이 중국 증시에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만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전기 전자 업종은 좀 그 안에서 섹터별로도 흐름을 달리하는데 삼성전자는 빠지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가고 또 삼성전기, LG노텍은 오늘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MLCC 잘 가고요. 5G 관련은 잘 가는데 또 나머지는 좀 주춤주춤하는 눌림목이 나오는 구간입니다. 운송장비, 금융 그리고 대형 통신 업종은 전체적으로 하락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2020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전략들을 가져가는 게 좋을 거고 이번 주 그리고 나아가 이번 한 달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182.96포인트입니다. 14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보시면 2200포인트 장 초반에 살짝 터치를 했는데 쭉 빠져내려면서 장중에 2170포인트대까지 보여주기도 했고요. 현재는 지금 2180포인트대까지는 낙폭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3716억 원을 개인이 삽니다. 강하게 개인이 좀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계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오늘 매도 물량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엔 현선물 시장 모두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선물 시장 쪽에서 지금 4,300억 원이 넘게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대형주들이 좀 주춤주춤할 수밖에 없고 지수가 밀려 내려가는 거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빠지지만 SK하이닉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살짝씩 조정 나오는 가운데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운송장비 쪽이 살짝 주춤합니다. 그리고 LG화학 약보합권이고요. 포스코가 상승하다가 다시 빠지고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셀트리온이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물산과 신한지주, KB금융, SK텔콤 전해드린 대로 뭐 금융주들 그리고 지주사 종목들 그리고 통신업체들 전체적으로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는 가운데 이제 코스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73, 코스닥 오늘 힘 좋은데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빠지다가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V자 모양으로 낙폭 다 회복했고 오히려 상승 전환했고 상승폭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난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가 줍니다. 수급 좀 살펴볼까요? 개인이 사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투신 쪽에서 좀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기금의 매도 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대형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지금 보합, 강보합권 움직이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지금 8만 원대 지켜주는 가운데 CJENM이 낙폭이 3%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프로듀서 101 관련해서 지금 대표이사가 사과를 했죠. 사과를 하면서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상 문제들 밝혔는데 액수도 좀 적지 않은 데다가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는 부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광고 수주 부분 등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가 18만 원 초반대까지 밀려 내려왔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보시면 KMW가 오늘 급등입니다. 말 그대로 급등 나오면서 10%대의 강세입니다. 5G 관련주들 뭐 가입자 증가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네요. 헬릭스미스 올라가고 파라다이스, 메디톡스 올라가는 가운데 SK머티리얼즈만 좀 조정이 나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익 IPS, 휴젤, SFA 빠지는 가운데 젠백스, 메지온 올라가는데 젠백스가 시총 15위까지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느새 주가 4만 원도 터치를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이 오늘 좀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지난해 연말에는 내고 물량들 좀 나오면서 1,150원대까지 하회하고 있었는데 다시금 좀 턴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새해 첫 거래일 어떤 종목들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2020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코스피 오늘 2200선 넘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폭 키워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은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KMW, 써니전자, 센트럴모텍이 이 시각 종목 핫3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써니전자인데요.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의 정계 복귀 선언으로 안철수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써니전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거래가 5,000원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면 꾸준히 오르던 주가가 오후장에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국내 정계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안 전 대표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후 해외 유학길에 올랐는데요. 오늘 오전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지 상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써니전자를 비롯해서 안랩도 오늘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5G 가입자 수가 435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에 KMW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날 대비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56,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살펴보시죠. 오전장에 가파른 상승 보여졌고요. 현재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가입자 수가 지난해 11월 435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5G 상용화를 시작한 지난해 4월에 약 27만 명에서 급격하게 증가한 건데요. 다만 꾸준했던 증가세는 11월부터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증가폭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입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KMW를 비롯한 5G 통신장비 관련주들 모두 동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테슬라의 모델3 중국 인도 소식에 센트럴모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0% 넘게 올랐습니다. 19,0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수직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최고가 19,650원, 현재는 고점 대비 조금 밀려 내려온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보급형 전기차 모델3 15대를 첫 고객들에게 인도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 직원들이 첫 구매자가 됐다고 하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센트럴모텍의 알루미늄 컨트롤함을 100% 독점 공급받고 있죠. 테슬라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인도를 개시하면서 센트럴모텍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슈 바로 점검합니다.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2019년 갔고요. 2020년 드디어 왔습니다. 시장 정리 작년 한 해 좀 해보면 짧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 전망 한번 만나볼까요?
네, 첫 거래일인 만큼 약간 이제 정리와 전망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드려 본다고 한다면요. 네.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은 모습들은 아닌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화가 조금 더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일단 작년 시장 동향을 봤었을 때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위치를 한번 보게 되면은 한 주요국의 27개국의 주요 지수 흐름들과 함께 코스피의 동향을 보게 되면 끝에서 5번째입니다. 네, 그만큼 상대적으로 좀 못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유럽 쪽 그리고 그리스나 러시아의 그 주가가 급등한 데 비해서 코스피는 전혀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못했다는데 포인트를 맞추는데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 코스닥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권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 쪽에서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들을 그대로 못 쫓아갔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이 오히려 올해 만회나 회복으로 들어갈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는 수급 관련된 동향들을 살펴보게 되면 작년 한 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개인은 코스피를 계속 매도를 하고 코스닥을 매수하는 흐름들로 보여졌고요. 외국인들은 말은 많았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수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었고 상대적으로 기관이 코스피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화되면서 특히 하반기 들어서면서 나왔던 연기금의 강한 변화가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자 심리를 좌우하는 쪽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에 대한 동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쪽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부분들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5월, 8월, 11월 뭐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이다가도 그런 때 크게 매도세가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MSCI 리밸런싱 이슈가 나오게 되면 계속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이 환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달러화의 추이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돌아가는 모습들, 특히 중기 지지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하향화시키면서 깨고 내려가는 모습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 약세가 상대적으로 신흥국 통화의 강세 쪽으로 자리를 잡고요. 그런 흐름들이라고 하게 되면 신흥국 주식시장 쪽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다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따라서 달러화의 추이는 계속 신흥국 시장과 관련돼서 연결돼서 지켜봐야 될 흐름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연초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가장 먼저 미중 무역 협상인데 이 부분은 1월 15일 날 백악관에서 1차 서명 합의를 갖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호재의 노출 흐름들 그리고 또 86페이지 가까이 되는 안에 합의문에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겼을까라고 하는 어떤 궁금증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어떤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큰 그림은 일단 갈등의 폭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니라 1차 그리고 2차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봉합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로 봤을 때는 국내 증시 그리고 시장 분위기 쪽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이고요. 또나 주요 경제 지표들이 오늘도 중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차이신 제조업 지표도 일단은 중국의 제조업 지표는 50대 기준치를 다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확장세가 더 뻗어나가진 못하는 부분들로는 보여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기준점 이상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주요국의 제조업 지표가 확장세로 나가게 되면 한국의 수출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기대감이 또 높아지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북한 관련된 리스크는 이번에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발표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약간 좀 적대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아직 공을 완전히 또 넘기지는 않은 상태 쪽의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그렇게 크게 가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바로 들어온다는 부분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1월 7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미국도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작년에 4분기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한 1.4%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항상 전망치는 안 좋았는데 그보다 상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전망치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부분들도 연초에 좀 지켜봐야 될 이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기술적 부분을 봤었을 때 코스피의 연봉이나 코스닥의 연봉 추이를 같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위축이 좀 심했던 부분들을 반영된 게 2018, 2019라고 하게 되면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 이후에 나오는 회복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고점권의 저항권역인 한 2,450선까지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부진했다가 이를 좀 뒤늦게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인 저항권들을 한 차례차례 움직인다는 관점 쪽에서 1차로는 중기적인 저항권 715선, 2차로는 한 815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염두하면서 올해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해서 지금 신년 시작하자마자 좀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 KMW 급등하고 있고요. 가입자 수 늘어났다라는 소식들 들려오고 있는데 어때요? 관련주들 재차 좀 부각 올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고 네. 특히 IT 관련된 쪽에 또 하나의 축인 5G에 대해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국내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부터 상용화가 계속 이어지면서 투자도 집행이 됐었는데 투자가 생각보다 좀 2월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지연됐던 부분들 때문에 약간 5G 관련 주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올해부터는 이제 이연됐던 투자에 대한 국내 모멘텀들 게다가 또 해외 모멘텀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머지 국가들도 상용화의 일정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들일 텐데요. 중국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3배 많은 기지국을 구축한다라는 부분들과 함께 미국도 통신사의 M&A 이슈와 함께 그리고 또 주파수 경매 관련된 투자로 인해 경매를 내서 투자가 좀 더 촉진될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일본도 도쿄올림픽을 개막을 앞두고 5G 올림픽이다라는 모토를 건 만큼 그에 따른 일정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KMW가 낙폭을 좀 보였고 그에 따른 회복의 기대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포인트를 좀 많이 맞춰봐야 될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국내에 대한 투자가 다시 반영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중국의 기존 부품을 공급했던 전력들 또 일본에 대해서도 후지츠나 라쿠텐 같은 쪽에서 공급 가능성들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해외 수주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일단 주가의 회복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도 국내 광 트랜시버 1위 업체인데 삼성전자와의 연계가 상당히 높은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5G 쪽의 장비 관련된 부분들의 확장세와 함께 일본의 2위 통신사의 납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PER 7배 수준 정도라고 하게 되면 동종 섹터 내에서 봤을 때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지막으로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지금 5G가 커버리지가 다 되지 않는 약간 음영 지역이 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촘촘하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지국 관련된 쪽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고요. 그게 되면은 기지국 테스트 장비라든가 기지국 관련된 모멘텀들이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다시 보자 5G 이런 쪽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될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연초에 5G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히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벨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무역 합의 관련돼서 먼저 여쭤볼게요. 1단계 합의 지금 15일에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좀 갈등이 어느 정도 해결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단계적 협의인데요. 네. 계약 내용을 이행해야지만 다음 단계의 협상이 가능합니다.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보호 강화 조치, 또 환율 조작 방지와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중국이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2년간 또 미국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해서 2천억 달러 추가 구입뿐만 아니라 매년 400억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구입도 약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식량 안보 관점에서 곡물, 자급 정책 그리고 삼農정책을 희생하면서까지 미국산 농산물을 계속 구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도 논란거리는 될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미중 경제가 법률이라든지 기업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벽한 합의 이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있을 2단계 무역 합의는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2단계 합의에 대한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꺼냈다라고 하더라고요. 보조금 정책 재검토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네, 큰 틀에서 포괄적 합의가 1차였다면 2차부터는 단계적 합의에 들어가는데요. 2단계 협의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패권 도전 능력을 아예 뺏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제조 2025와 같이 중국의 꿈을 깨는 정책이 시작이 되는데요.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시장 그리고 민주주의와 중국의 전체주의, 독재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국가 자본주의를 지원하는 산업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WTO 규칙 위반을 지적하면서 폐기를 2차부터는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 첨단 산업을 약화시킬 목적의 미국의 부당한 압력이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외에도 홍콩 인권법에 이어서 대만법, 위구르법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또 중국 견제 카드도 마련하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도 타협의 길로 밖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제 2단계 무역 합의의 내용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뤄지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무역 합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네. 제4차 관세 품목 중에서도 1,200달러에 대해서는 15% 관세가 7.5%로 떨어졌는데요. 이를 이제 폐지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다양한 합의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와 3차까지 관세 협상은 중간재나 자본재가 많았기 때문에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는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는데요. 중국은 이와 관련해서 해지를 요청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공급망이 중국에서 동남아라든지 다른 나라로 바꾸는 과정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1차와 3차 관세는 가급적 늦춰서 낮춰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가장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산업 보조금 정책이라든지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에는 국가 투자 기금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기술 이전 강요를 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해달라. 사이버 공격, 또 산업 스파이 행위를 중단해달라. 그리고 농업시장 개방뿐만 아니라 중국 제조 2025까지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구조 개혁이라든지 서비스 시장 개방엔 중국이 이미 거부 반응을 지금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차 무역 합의는 세계 패권을 걸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단계 합의를 보면 미국은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은 많이 내줬는데 미국은 결국에는 인하를 조금밖에 안 했다. 관세 인하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2단계 합의에서는 좀 미국보다 중국이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1단계 무역 합의에서는 중국이 많이 양보했다는 분석이 우세한데요. 하지만 미국도 알려진 것보다도 많은 것을 양보를 했습니다. 미국은 농산물 구매 목표를 명기하고 분기별로 검증을 요구했다가 중국 측의 거센 정을 받고서
옥수수와 밀 등과 관련된 수입을 늘리겠다는 아주 매우 모호한 표현으로 중국 체면을 살려줬는데요. 2단계 협상에서는 이 문제를 다시 다루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4차 관세를 중국 요구대로 전부 폐기시켜주지 않고 절반으로 낮춰준 것도 이 때문인데요. 1단계 무역 합의는 서로 최저선을 지키는 협상이었다고 하면은 앞으로 협상은 산업 보조금 폐기, 또 미국이 만족할 만큼 수입의 속도를 내고 있는지까지 모두 체크해가면서 전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생각입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불만이 커지면은 다시 추가 관세 이야기가 꺼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은 실제 수요에 맞는 수입을 하라며 요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20년 무역 협상은 이전보다 더 어려운 무역 협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번 무역 합의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중국 경제가 좀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괜찮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작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한 6.1%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산업 생산이나 그리고 제조업 PMI, 서비스 생산과 같은 세 가지 경제 지표를 합성해서 경기 인덱스를 만들어 보면요. 2018년부터 경기 침체가 이제 작년 10월부터 바닥을 치고 경기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6% 성장을 하려는 중국 정부의 목표는 충분히 달성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강사의 전면 완성, 그리고 2020년까지 2010년 대비 2배 실질소득을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6% 성장은 정책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작년 9월부터 5G와 관련된 투자를 촉진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하이테크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생산이 현재 V자형 회복을 타고 있다는 점에서 4분기부터 중국 경제 성장이 조금씩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피치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 무역 합의를 근거로 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7%에서 6.0%까지 성장을 상향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합의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의 조기 데이터 센터형 서브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이외에도 컴퓨터와 통신, 전자 설비 제조와 관련된 증설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V자형 경기 회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호들이 뜨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D램 반도체 가격 회복세도 당초보다 좀 빨라지고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이슈 될 만한 부분이 홍콩 지금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초부터 지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라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홍콩이라는 꼬리가 중국이라는 거대 몸통까지 지금 휘두를 수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건데 이 요인을 좀 살펴볼까요? 네, 홍콩 사태가 지금처럼 계속 커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은 홍콩을 직접 통치하기를 상당히 희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가안전조례와 같은 제정을 항상 원하고 있었는데요. 캐리란 행정장관 같은 경우에는 시 주석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국가안전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1단계로 송환법을 추진했던 게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일으킨 도화선이 됐던 것입니다. 둘째는 시진핑이 직접 지휘하는 홍콩 구의회 선거에서 참패로 나왔는데요. 중국은 홍콩 문제 중요 고비마다 올바른 정보를 취사 선택하지 못했고요. 적절한 조치도 내리지 못하면서 계속 문제가 꼬였습니다. 홍콩에는 중국의 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부, 인민해방군의 총참모부, 공안부가 모두 수만 명의 관계자들을 파견해서 정보 수집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여론 공작에 상당히 열두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홍콩 정부 기관들을 지휘하는 사람이 태자당의 라스트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쩡쫑의 사람이고요. 쩡쩌민파의 인물들이었습니다. 모두 시진핑의 반대파이기 때문에 정부기관의 간부들을 홍콩 사태를 전해서 몽땅 교체를 해버렸는데요. 시진핑에 대한 반감이 커지면서 정확한 정보가 올라가지 않았고요. 또 미숙한 후임자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심기를 혹시나 건드리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듣기 싫은 정보를 빼고요. 그럴싸한 음모론을 부각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제공하면서 국제적인 비난을 야기시켰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CIA 공작이다. 홍콩 대학생들이 장기간 시위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민주주의 지금을 받았던 NGO로부터 대학생들이 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정보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홍콩인들의 저항만 부추긴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홍콩 사태는 앞으로 어떻게 좀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는 시진핑이 홍콩의 중국화를 포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경우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게 되고요. 후진타오 시대에 추진되었던 고도의 자치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인데요. 이 때문에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홍콩 경찰의 대폭적인 조직 개편이나 행정장관의 보통 선거를 실시를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 거센 저항 운동이 맞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확률이 제일 높은 시나리오인데요. 홍콩이 중국의 지방 도시 중에 하나로 전락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시진핑이 일체 타협을 거부하고 있고요. 홍콩의 저항 운동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동원해서 철저히 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확률상은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홍콩 경찰은 최근에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자금을 공급해줬던 신화 동맹이라는 데를 급습해서 4명을 체포했고요. 계좌에서 7천만 홍콩 달러 자금을 동결했는데요. 앞으로 강경 진압을 넘어서 저항운동과 관련해서는 개인 자산을 임의로 동결하는 조치가 내릴지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는 국제금융 도시라는 지위가 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중국 650개 도시 중에 하나로 홍콩이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마지막 방법은 홍콩의 저항운동이 도화선이 돼서 중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인데요. 확률은 20%로 꽤 높습니다. 미래 예언 적중률이 한 70% 이상이 되는 조지 프리드먼 교수라든지 피터 자이안 그리고 크레이그 해밀턴 파커와 같은 저명한 국제 정치학자들은 2020년 중국은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를 했고요. 중국에서 새로운 혁명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통일 그리고 한국이 만주를 차지하는 것보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확률이 더 낮다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불안 문제도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꼭 참조하셔서 보셔야 될 위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에 유가 상승률이 특히 원유 상승률이 굉장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이 34%나 올랐는데 올해도 이런 유가 강세가 좀 이어질까 좀 약간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올해 유가는 계속적으로 4년간 상승할 가능성이 큰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죠. IEA에 따르면은 올해 1분기에 하루 70만 배럴 정도 공급 과잉된 상태고 또 미국의 수일 오일 생산이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는 60달러 초반에서 머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는 국제 유가가 상승 추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수일 오일 시추기 같은 경우에는 니극이 가동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수일 우물 그러니까 유정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와서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보통 수일 오일을 생산하는 유정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3년밖에 안 됩니다. 2년 뒤부터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작년 수일 유정이 8,500기에서 최근에 7,500기에 달았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도에 집중적으로 유정이 개발이 됐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수일 오일과 관련해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물량이 조금씩 줄어들지 않나 보여집니다. 또한 1단계 무역 합의로 인해서 미국산 에너지 구매가 중국이 크게 늘릴 수 있고요. 또 세계 경기 회복으로서 수급이 개선이 된다는 점, 그리고 산유국의 정정 불안에 따른 지정학 불안이 유가의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을 들어서 앞으로 1배럴에 70에서 80달러까지 유가가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새해 맞이 이발도 시원하게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종목부터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오늘 종목 이야기 바로 예, 들어가 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바텍입니다. 덴탈 이미징 사업, 엑스레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치과용 엑스레이와 CT 등의 장비를 국내는 물론 국외에 공급하고 있고요. 참고로 치과는 기타 내과, 외과와 달리 개인 병원 혹은 네트워크 치과의원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치과 의원의 수는 17,500개를 넘어섰고 연평균 3% 수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관련기관 종사자는 물론이고 고객 또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 환경은 결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016년 7월부터 보험급여의 적용 연령 확대가 기존 70세에서 65세로 낮춰졌습니다. 치과용 임플란트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바텍을 현 시점에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요. 지난해 매출 사상 최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11월 이후 주가가 완만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오늘은 시장이 소폭 약세를 보임에 따라 나름대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이 오히려 매수하기 매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목표 가격은 32,000원 정도로 잡고 손절 가격 24,65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워로직스입니다. 리튬이온 계열의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한 2차 전지용 보호 회로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부문에서의 사업 또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차 전지용 보호 회로는 모바일과 기타 IT 기기에 사용이 되는 배터리의 폭발을 방지하고 있죠. 안전한 운용 그리고 성능 향상을 위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장치임과 동시에 현재 삼성 SDI, LG화학 등이 2차 전지에 집중한 후에 전지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한 인식 강화가 꾸준히 이어진다는 점에서 동사는 현재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공급처는 확보하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모듈 부문에서는 역시 주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죠. 자동 초점, 손떨림 보정의 고기능화, 듀얼 또는 트리플 멀티 카메라 적용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장기적인 시장 성장 요인을 두루 갖춘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좋은 흐름을 다시 한번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실적 역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액 사상 처음 1조 넘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올해 실적에 기반으로 한 주가 상승도 역시 기다려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동사의 주가가 약 5%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첫 거래일이자 이번 주 모두 첫 거래일인데 기술적으로 흐름이 매우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종목을 보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종목인데 여러분들 또한 가급적이면 이 종목을 중기나 장기적으로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요. 목표 가격을 15,000원, 손절 가격을 8,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휴대폰용 부품, 통신 시스템, 가전, 자동차 등에 이용되는 기타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핵심은 역시 카메라 모듈이죠. 갤럭시 폴더블 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대가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이어졌고 해당 기업 관련 섹터 전반적인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KH바텍, 더구전자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만큼 지금의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해 1조를 넘어가는 매출, 그 사상 최대 매출은 물론이고 영업이익 또한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시장 성장의 기인에 올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파트론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고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지난 12월 6일이었습니다. 장중 10%,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주가가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바로 나왔고 오늘은 기술적으로 중요한 22평선 위에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양봉으로 마감되면 앞으로 흐름 역시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가격 또한 15,000원이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 짧게 들어봤고요. 단기 접근 종목 리뷰와 함께 이번 주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예, 키움증권은 역시 보합권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 개선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과 제 개인적으로도 1월의 흐름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만큼 계속 키움증권 보유하도록 하시고요. 이번 주에는 파트론이라고 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단기 접근 종목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을 15,000원, 손절 가격은 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파트론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창원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시간입니다. 올해도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 주제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 주제입니다. 2019년 12월 업종별 등락 분석. 첫날이다 보니까 지난해 그리고 최근을 좀 복귀하는 시간들을 많이 갔는데요.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아무래도 이제 해가 바뀌었고 연초에 되면 새롭게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과연 이제 올해는 어떤 종목이 오를까, 어떤 종목에 집중해야 될까, 연초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종목보다는 일단 주도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섹터, 업종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작년 12월달 집중적으로 우리 시장이 상승 궤도에 접어들었던 그 한 달 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업종에 집중을 했는지, 어떤 종목을 끌어올렸는지를 좀 보신다면 연초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어느 섹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가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지난 12월 달 우리 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좀 보면서 업종별 등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 가장 많이 한 달 동안 오른 종목은 역시 IT 업종입니다. 뭐 누가 봐도 다 알고 계신 업종인데 전체적으로 11.83% 상승했는데 외국인들이 한 달간 1조 5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를 퍼부었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종목, 이 업종 섹터에서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 1분기 이후까지 좀 노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연초에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시장이 미국 시장을 좀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도 이번 주 중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이끌어낼 것이고 풋옵션 정리할 기회를 가지면서 아마 이 IT 업종 좀 조정 구간을 만들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때 이 IT 업종이 좀 접근해 올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은 의약품 업종입니다. 7.43% 상승을 했는데요. 이건 특이하게 기간이 한 3천억 가까이 2,917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매도 판매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12월 달에 의약 바이오 업종에 상승하는 종목들을 보면 종군당이나 녹십자, 한울 바이오파마처럼 예전에 신약 모멘텀만 있던 종목들의 상승보다는 전체적으로 중대형 제약사들의 실적이 탄탄하고 여기에 신약 모멘텀이 같이 엎어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올해 의약 바이오 업종의 접근은 기간이 주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신약 모멘텀만 가지고 올라간다기보다는 실적을 받쳐주는 신약이 실제적으로 출시될 개연성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종목이 약간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가 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이하게 이제 세 번째 많이 오른 업종이 기계업종인데요. 기계업종은 4.72%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165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기계업종은 작년 12월부터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좀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분기에 기계업종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도 업종 섹터에서 기계업종이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수출 위주의 기계업종에 좀 국한해서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1분기에 좋은 모멘텀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오른 업종은 유통업종인데요.
3.43% 상승했습니다. 기간이 2,56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유통업종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종들이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고 이 커머셜이나 이커머셜이나 혹은 오프라인 매장과 비교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수세에 좀 몰려 있습니다.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아마도 기관들이 유통업종에 대량의 공배를 했던 부분을 지금 환매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서 쇼커버링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통업종이 올랐고요. 증권업종은 지수 상승과 함께 3.33% 상승을 했습니다. 기간에 711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증권업종은 아무래도 지수 반등과 함께 상승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요. 특히 12월부터 대부분의 증권 종목들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계속해서 좀 괜찮은 부분까지 1분기 이익까지도 배당 관련된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증권업종은 좀 끌고 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많이 오른 업종이 이제 철강업종인데요. 철강업종은 2.83% 상승했습니다. 기간에 상당히 많이 매수했는데 1,38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중국의 이제 철강 가격이 1분기부터 좀 반등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제 매수보다는 쇼커버링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되겠고요. 실제적으로 중국의 철강 가격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 항상 연초가 되면 이 기간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철강업종은 조금 반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접근보다는 좀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많은 업종이 이제 운수창고 업종이고요. 외국인들이 299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업종이 건설업종은 2.16% 상승했는데 외국인들 역시 매수를 좀 했고요. 그다음 이제 볼만한 업종이 화학업종입니다.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2.07% 상승, 상당히 좀 상승률이 좀 낮은데요. 반면에 이제 기간이 1,42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쇼커버링 물량과 함께 일부 이제 저점 매수 구간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지난 12월 달 정도부터 이 화학 제품 가격이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이 가장 어려웠던 이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비해서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윤이 굉장히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12월부터 이제 제품 가격이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면서 이 화학업종은 바닥론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1분기 저점론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화학업종은 올 1분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많이 매수한 업종이 은행업종이고. 은행은 1.48% 상승했는데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은 금리 인하 시기에 은행업종의 예대 마진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선방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체가 개인이 465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업종은 단기간에 상승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음식료 업종이 1.07% 정도 상승했습니다. 기간이 326억 정도 매수하면서 바닥권에 매수하는 모습 좀 보여졌습니다. 기타 이제 마지막에 좀 보시면 섬유유부 업종이 좀 상승했고요. 특이하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통신업종인데 통신업종은 1.29%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 주체도 개인이 됐고요. 개인이 871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업종은 사실 5G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연초부터 굉장히 들썩거렸다가 이후에 실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주로 이 실망 매물이 기관 쪽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이 좀 나왔습니다. 이 통신업종은 5G와 연관돼서 실제적으로 매출의 증가 부분이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하지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1분기에 좀 바닥을 다진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이 5G와 관련해서 중국과 우리나라가 작년에 이미 시작을 좀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게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올해 그리고 일본이 지금 이제 1분기부터 5G 서비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G에 대한 모멘텀은 작년에는 시설 투자와 관련된 부품 장비 업종에 좀 집중되었다라면 올해는 충분히 통신업종에도 이 매기가 좀 들어올 수 있습니다. 1분기부터.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은 지난 4분기가 최악의 시즌을 좀 겪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바닥론을 좀 확인해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추가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역시 우리 시장은 IT 업종과 의학 바이오 업종이 원투펀치를 역시 형성하고 있고 그곳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력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여전히 우리 시장은 IT와 의학 바이오 쪽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다만 IT는 지금 현재 IT 종목 내에서 선순환 부분이 좀 들어와 있고요. 코스닥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정권에 만약에 1월 초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눌림목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있고요. 의약 바이오 업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2년, 3년 전, 작년까지 생각했던 이런 신약 모멘텀을 가지고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보다는 이제는 올해부터 아마 실제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임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제품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진행될 것이고, 최근 4분기에 보시면은 그러한 종목의 흐름이 극과 극으로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의약 바이오 업종은 1분기에 JP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기준으로 분명히 제품화될 수 있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주가 차별화 전략 보신다면 반드시 실제적인 제품화가 가능한 곳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쭉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관련된 저희가 뭐 볼만한 섹터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섹터를 주로 볼까요? 예, 섹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IT 쪽과 의약 바이오 쪽을 보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IT 쪽은 보시면은 반도체주가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부분뿐만 아니라 연말로 갈수록 이제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까지 같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해서 PCB와 MLCC, 카메라 모듈, 자, 요거는 반드시 1월 중에 좀 편입을 해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 말씀 좀 드리고요. 의약 바이오 업종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형주 이상에서 관심, 뭐 녹십자나 종군당, 중소형주라 하더라도 한올 바이오 파마처럼 실제 매출이 올라오면서 여기에 신약 모멘텀이 좀 엎어지는 종목들 위주로 추격해서 좀 보시면 좋겠다는 부분과 함께, 기계 업종은 지금 1분기에 상당히 좀 유망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수출과 관련되어 있는 기계 업종에서는 반드시 관심 좀 가져보자. 그래서 1분기에 탑인 섹터는 IT와 의약 바이오 그리고 기계 섹터까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볼만한 섹터들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지환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바로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